안녕하십니까. 저 부경대학교 기술경영학과에 저희 연구실 이름이 계량기술경영연구실인데요. 사실 이 영상은 저를 지도학생으로 선택하신 학생분들께 이제 뭐 보통 학위 논문이든 박사과정 같은 경우는 이제 학술 논문을 게재한 후에 졸업 학위 논문을 작성을 하시게 되는데 처음에 이제 논문을 쓰시겠다고 하시면 뭐 어떻게 써야 될지 모르겠다, 아무것도 모르겠으니까 도와주세요, 이렇게 다들 오세요. 그래서 이제 이런 현상이 비단 저희 연구실뿐만이 아니고 다른 이제 연구실 분들이나 아니면 다른 학교에 있는 많은 뭐 직장인이든 아니면 뭐 풀타임 전입 학생이든 많은 분들께서 다 공통적으로 겪는 어려움 같아요. 처음 논문 쓰실 경우. 그래서 그런 분들한테 어떻게 좀 이 논문이라는 것도 결국에는 특히 이제 제2자분들 같은 경우는 본인의 업무가 있으시잖아요. 업무에 다 루틴이 있고 형태가 있고 양식이 있거든요. 논문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어떤 양식으로 구성이 되고 있고 무슨 내용이 들어가야 될지를 사전에 알고 계시면 접근하기도 쉽고 그 논문에 대해서 어떤 새로운 논문을 읽을 때 어떻게 읽어야 되는지도 상당히 쉬워요. 눈에 구조가 보이기 시작하면.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한 설명을 드리면서 논문을 어떻게 쓰면 될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물론 이거는 각 교수님들마다 노하우가 다 다르세요. 왜냐면 저는 이제 제가 박사과정 때부터 제가 쌓아온, 쌓아오고 저희 지도 교수님께 제가 이제 하달 받은, 전달된 그런 지식을 중심으로 말씀을 드릴 예정입니다. 근데 어쨌든 뭐 저만의 뭐 그런 저 혼자만 통하는 그런 노하우가 아니고요. 뭐 많은 이미 국내 또는 국외 학자들 모두가 뭐 이러한 논문의 구성 양식을 따라서 논문을 쓰고 서로의 지식을 공유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뭐 주제는 논문을 어떻게 써야 하는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까 하고요. 어떻게 쓰는지에 대해서 개략적으로 말씀을 드린 다음에 그 다음에 실제 이제 우리가 보통 참고할 만한 논문을 어디서 볼 수 있는지, 그 다음에 뭐 나중에 제가 시간이 되면 실제 제가 이거 아무리 말씀을 드려도 논문을 어떻게 그래서 실제 써야 되는지에 대해서도 또 감을 잡기 매우 힘드신 분들이 있으세요. 개인적으로 제가 이제 박사과정도 카이스트에서도 했었고 같이 공동 연구도 많이 종종 하는데 카이스트에서 박사과정을 하고 계신 분들조차도 실제 논문 써봐라라고 하면 상당히 힘들어하십니다. 처음 딱 맞닥뜨리면 그 비평을 잘하지만 실제 하는 건 다른 얘기거든요. 논문을 많이 읽으면 논문 비판은 잘하세요. 근데 실제 써보라고 하면 이게 완전 다른 얘기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실제 쓰는지에 대해서도 제가 한번 잠깐 보여드릴 수 있는 영상을 보여드릴까 생각 중이에요. 근데 이제 제가 이제 논문 쓰는 방식은 다른 교수님과 분명히 다를 수 있어요. 왜냐면 저 같은 경우는 제 스스로 제 노하우를 좀 쌓은 스타일인데 상당히 어떻게 보면 지름길일 수도 있는 방식을 저는 쓰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방식을 조금 소개를 해드릴 영상은 뭐 나중에 따로 한 번 더 찍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오늘은 논문 어떻게 써야 하는가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릴까 해요.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드리기 전에 그래서 과연 제가 말씀드리는 이 양식이 과연 통할까에 대해서 좀 간접적으로 보여드리기 위해서 자 일단은요 일단은 종료를 하고 저는 어쨌든 뭐 2016년부터 3월부터 지금 부경대학교에 와 있고요. 그 다음에 뭐 기술경영 경제학회나 기술혁신학회나 한국회계학회나 관리회학회, 정책학회, 경영교육학회, 산업공학회, 뭐 수산 쪽 관련된 전환에서 어쨌든 종신했던 정연으로 있습니다. 어쨌든 뭐 제 크게 연구 분야는 제가 관리회계 기반의 기술경영 쪽을 하고 있기 때문에 R&D 성과 분석 쪽도 그쪽도 하고요. 어쨌든 그래서 그게 기술경영 쪽 관련 학회하고 관리회계 쪽 관련 학회, 그 다음에 일반 경영 쪽 학회를 중심으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레퍼런스 서비스가 뭐냐면 제가 이제 실제 리뷰어로서 활동하고 있는 학회들이에요. 그래서 테크노베이션이라는 아주 되게 유명한 저널이 있거든요. MOT 분야에서 요즘 가장 탑티어에 있는 저널 중 하나인데 여기서부터 뭐 SSCI 저널들이나 SCI 저널에서 최근에 SCI가 합쳐졌거든요. 그래서 과거는 SCI였을 것 같은데 어쨌든 SCI급 저널에서도 제가 꾸준하게
리뷰어로서 활동을 하고 있고, 국내 이제 KCI 저널에서도 관련해서 이런 리뷰어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뭐 가끔씩 되게 뭐 힘들 때도 있는데, 어쨌든 이제 이런 논문들 보면서 저 같은 경우는 최신에 뭐 이런 생각을 하면서 논문 쓸 수 있구나도 배우기도 하고요. 그렇습니다. 지금 뭐 한국경영교육학회 편집위원도 맡고 있고, 다양한 학회에서 임원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말씀드리는 내용은 제가 리뷰어로서 보는 논문의 구성, 양식, 내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거예요. 그래서 아마 제가 제 관점에 맞춰서 논문 쓰시면 최소한 KCI 저널을 쓰시는데 게재까지는 조금 더 수정도 하고, 이게 리뷰로서 리뷰어들이 각자 또 원하는 세부적인 내용들이 있지만 구성 양식에서만큼은 절대로 밀리지 않을 겁니다. 그 다음에 뭐 제 논문 쓴 것들을 보여드리면 빨리빨리 안 넘어가네요. 네, 그래서 이게 잘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제가 어쨌든 뭐 하여튼 박사과정 때부터 SCI급 논문이나 스코퍼스급 논문들을 현재 한 14편 정도를 썼고요. 이 중에 주저자로 뭐 된 거는 하나, 둘, 셋, 넷, 다섯, 그다음에 여섯, 일곱, 여덟 편 정도 되네요. 8편 정도 되고, 국내 KCI 논문들 지금 아직 게재 예정인까지 포함해서 한 17편, 18편 정도를 썼어요. 그래서 어쨌든 제가 자신있게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제가 말씀드린 이 구성 양식, 논문의 구성 양식을 따르신다면 여러분들 충분히 첫 번째 쓰실 땐 좀 힘드실 수 있겠지만 두 번째부터는 저만큼 쓰실 수 있을 거예요. 이게 논문이 한 번 쓰기 어렵거든요. 모든 처음에 어렵기 때문에 한 번 쓰시기 어렵겠지만 두 번째부터는 어느 쓰실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제가 박사과정분들 지도를 해보면 첫 번째 논문까지는 조금 손도 많이 타고 많이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두 번째부터는 각자 또 노하우가 쌓이시고 제가 이제 구성 양식에 대해서 중요성을 말씀드리기 때문에 상당히 잘 쓰세요. 제가 이제 오늘 이 영상을 찍는 이유는 그 첫 번째 시도 하시는데 최대한 시행착오를 덜어드리기 위해서 한번 기록을 남기고 이렇게 찍으면 이제 다 같이 보기 좋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 홈페이지에 네이버에 천동필 입력하시는데 공식 홈페이지 누르시면은 제 홈페이지 이렇게 들어오실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다 링크 걸어놔서 제가 쓴 논문에 대해서는 전부 보실 수 있어요. 들어가서 보시면 됩니다. 자, 다시 들어오면, 다시 돌아올게요. 자, 그래서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자, 표준어라는 게, 우리나라 표준어 쓰잖아요. 각 모든 국가가 표준어 쓰죠. 한 나라에서 공용어를 쓰는 규범으로서의 언어다. 의사소통의 불편을 덜기 위하여 전 국민이 공통적으로 쓸 공용어라고 하고요. 뭐 교양 있는 사람들이 뭐 이거는 뭐 밑에 거는 뭐 떼고, 어쨌든 위쪽이 핵심입니다. 공용어라는 거예요. 자, 논문 같은 경우는 제가 스스로 정의를 해본 건데, 연구자 간의 의사소통이 가장 기초적인 통로입니다. 우리는 이제 논문을 통해서 전 세계에 있는 연구자들과 함께 의사소통을 하고, 뭐 학회 가면 이제 페이스 투 페이스로 보고 의사소통을 한다고 보시면 돼요. 연구자의 의견을 전달하고 이에 대한 피드백을 제일 목적으로 하되, 제일 중요한 거는 정해진 양식에 따라서 논리적 전개를 원칙으로 한다는 거예요. 정해진 양식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논문을 보면 그 다음에 무슨 내용이 올지를 예상을 하면서 슬슬 읽기 좋게 돼 있어요. 예전에 저희 딸의 애가 사과를 들고 와서 아빠 이건 오렌지야, 앞으로 나 이거 오렌지라고 부를 거야 라고 하는 거랑 비슷한 겁니다. 양식을 지키지 않으면 논문으로서의 저는 가치가 좀 없다고 봐요. 규범이라고 해야 되나? 그 논문의 구성 양식이 있습니다. 아주 과거서부터 정리가 되어 온 양식이 있죠. 그래서 아무리 신생 저널이더라도 논문의 구성 양식은 크게 벗어나지 않아요. 그 구성 양식별로 반드시 포함되어 있는 내용도 절대 크게 벗어나지 않습니다. 이것만 여러분들 알고 계시면 논문을 읽고 쓰시는데 상당히 수고로움을 덜으실 수가 있어요. 그 구성 양식에 따라서, 그 관점에 따라서 논문을 보시고 쓰셔야 돼요. 네, 그러면 시행착오가 상당히 줄어듭니다. 자, 본격적으로 보면, 자, 구성 요소별 작성이 있어요. 자, 이게 뭐냐면, 전체 논문은요, 여기 지금 사실 리터처 리뷰가 안 들어와 있는데, 제가 이따가 한국말로 다시 보여드릴게요. 이게 제가 카이스트에서 How to Write Scientific Writing인가? 하여튼 뭐, 이공계 쪽 논문을 대상으로 한 교재인데, 거의 사이각이랑 비슷해요. 근데 요거 기반으로 제가 먼저 설명을 드리고, 그 다음에 제가 따로 작성해 놓은 걸 보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모든 논문은 사실 abstract 위에 타이틀이 있죠. 제목이 있어요. 그 다음에 abstract가 있어요. 초록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introduction이 있어요. 서론. 서론, 보통 우리는 본론, 결론이죠. 예, 머리, 가슴, 배랑 비슷해요. 서론, 본론, 결론인데 본론이 여기 빠진 literature review까지 해서 literature review, methodology, 그 다음에 result, 그 다음이 conclusion이에요. 결론. 그래서 크게 논문은 5개 장으로 구성이 됩니다. 서론, 2장 본론, 3장 그 연구 방법론, 연구 모형이라고 하기도 해요. 그 다음에 4장은 결과, 분석 결과, 5장은 결론으로 우리가 이렇게 구성을 합니다. 크게 5개 장이에요. 일단 이것부터 알고 계셔야 됩니다. 모든 논문은 이 형태를 따른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나라의 연구자는 등재지나 외국의 스코퍼스급이든 뭐 SCI급이든 인덱싱이든 일정 정도의 품질이 보장됐다고 한 저널들은 전부 이 5개 장의 구성을 따릅니다. 이 뭐 불문율이에요. 거의. 조금씩 바뀌거나 자유도를 주는 저널들도 있는데 크게 보면 결국엔 이 형태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습니다. 자, 서론하고요. 리터처 리뷰, 선행 연구하고 연구 방법론, 연구 모형하고 분석 결과하고 결과에서 각 들어가야 될 내용들이 정해져 있다가 오늘 제가 말씀드릴 내용의 핵심입니다. 자, 이게 뭐 여러 가지 표현이 있는데 지금 이 페이지에서는 문장별로 이 인트로덕션이 결국엔 10개의 문장, 10개의 문장으로 구성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참고를 하십시오. 이 여러 가지가 되어 있는데 자, 이걸로 보시는 게 좀 더 좋을 것 같기도 해요. 중요성, 그 다음에 전문 용어를 쓰라고 하는데 사실은 요거는 이공계 쪽 베이스의 A고요. 대신 이제 previous 선행 연구에서의 선행 연구를 소개하고 그 다음에 뭐 그거의 컨트리뷰션을 소개하고 가장 중요한 거는 본인의 연구하고 선행 연구의 그 차이를 분명히 드러내야 돼요. 제가 이제 리뷰하는 입장에서 봤었을 때 어느 부분이 가장 중요할까로 말하면 저는 단언커 서론입니다. 서론에서 이 논문만의 독창성이 드러나지 않으면 뒤쪽을 읽기가 상당히 깐깐하게 읽어지게 돼요. 주제가 딱 참신하거나 진짜 이 연구 할만했네 라고 하면은 뒤쪽은 슬슬 읽고 어느 정도 허용해줘요. 뭐라 그럴까? 분석의 정확도나 강건성 같은 거는 조금은 느슨하게 해줘도 서론에서는 분명히 이 논문이 빛이 나야 됩니다. 서론이 상당히 중요해요. 어쨌든 그래요. 그래서 제가 논문을 쓸 때 많은 분들이 착각하시거나 특히 이제 석사나 박사 논문 쓰시면서 논문 한 편 쓰시거나 학위 논문 쓰시는 분들이 가장 잘못 설명하시는 게 뭐 공학 석사나 공학 박사면 이 정도 분석법은 써야지. 이 정도는 해야지. 의미 없습니다. 논문이라는 건요. 내가 분명히 새롭게 주장할 지금 분명히 필요한 연구 주제가 이거고 그래서 내가 세운 가설 또는 내가 지금 생각하고 있는 부분이 이거다. 그게 선행 연구로서도 타당하다. 근데 내가 이제 내 생각만 그런 게 아니고 실제 한번 분석을 해보니까 그렇게 나왔다. 그래서 나는 이러한 주장이 맞다라고 얘기할 수 있다. 너는 어떻게 생각하니라고 묻는 물음이에요. 한마디로. 물음과 자답. 그리고 반응은 독자들이 하는 겁니다. 핵심이 뭐냐면 제가 하는 연구 질문이 상당히 빛나야 되고요. 그거를 입증하는 방법론은 복잡하지 않으면 않을수록 좋아요. 방법론이 복잡해진다는 것은 기존의 간단한 모형에서 해결되지 않기 때문에 계속 비꼬아서 들어간다는 얘기거든요. 상당히 범용성이 떨어지는 얘기가 될 수도 있어요. 근데 분석 방법론에 너무 구애받지 마세요. 중요한 건 그게 아닙니다. 논문의 구성 양식을 얼마큼 탄탄하게 따랐고 그 다음에 논문의 주제가 얼만큼 독창적이냐 또는 기존의 선행 연구에서 반드시 다뤘어야 하지만 못 다룬 부분을 내가 다뤘다라는 거. 그 부분을 강조하는 게 상당히 중요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해요. 제 지도학생들한테 그렇게 강조를 하고 그래서 방법론은 얽매이지 마십시오. 네. 그게 제가 드리고 싶은 가장 두 번째죠. 논문 구성 양식과 내용을 따르고 두 번째는 방법론에 너무 구속받지 마라 라는 겁니다.
어쨌든 이런 구성 형식을 따른다고도 했고요. 지금 뭐 다양하게 있는데 이런 것들 하나하나가 사실 다 서론에 들어가 줘야 돼요. 들어가 줘야 되는데 영어로 돼 있기도 하고 이게 이공계 쪽이기 때문에 참고만 하세요. 제가 뒤쪽에서 보여드릴게요. 그래서 1장에서 이렇게 끝나면 자 Writer offers general overview of the subsection에 대해서 뭐 선행연구에서 할 수도 있고 서론에서 할 수도 있는데 어쨌든 이렇게 센텐스로 돼 있죠. 그 다음에 Methodology Research Design에서는 뭐 샘플에 대한 얘기를 하고요. 우리가 조작 측정이라고 사회과학 쪽에서는 조작 측정이라고 합니다. 너 행복이 뭐냐? 사람이 행복하면 아니면 뭐 돈을 많이 벌면 벌수록 행복하다라는 걸 우리가 한번 분석해 보면 되겠다 했었을 때 돈은 셀러리니까 정해졌다 치고 행복은 뭐로 측정할 건데 뭐 그냥 Are you happy? 그래서 뭐 매우 행복하면 5점 이렇게 할 거냐? 그렇게 할 수도 있어요. 어쨌든 간에 행복이라는 개념을 우리가 측정할 때 이제 그거를 조작 측정이라고 합니다. 수치화시키기 위해서 조작할 수 있게 우리가 이렇게 정의하겠다는 거예요. 행복 개념에 대해서. 그리고 조작 측정을 해줘요. 변수에 대한 정의를 해줍니다. 그 다음에 연구 모형이나 분석 툴을 설명하고 회계 분석 같은 경우 그런 사회과학적 방법을 쓸 때는 가설 설정 같은 것도 해줘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해준다라고 하고 이쪽도 참고적으로 살펴보십시오. 그 다음 리절트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데이터하고 보통 이제 데이터하고 많이 분석을 하시니까 데이터하고 분석을 하고 그 결과를 테이블에 맞춰서 테이블하고 결과를 그대로 써주시면 돼요. 유의하실 거는 4장 그 분석 결과에서는 결과에 대한 해석은 하실 필요 없어요. 이게 왜 그렇게 나왔는지 그런 거 쓰실 필요 없습니다. 그냥 결과가 어떻다라는 것만 사실적으로 써주시면 돼요. 담백하게. 그 논문 쓰실 때 많은 분들이 그 실수하시는 것 중 또 하나가 어떤 결과를 보고 나의 뇌피셜로 이 결과를 보니까 내 생각이 이렇다라고 그냥 막 쓰시는 경우도 있어요. 절대 그러시면 안 됩니다. 4장에서는 분석 결과만 쓰시면 돼요. 아시겠죠? 그래서 건조하게 이 표의 결과는 이 표는 요 수치는 어떤 결과다 아니면 그 통계적인 유의성이 이렇게 나왔다 정도만 써주시면 돼요. 그게 왜 이렇게 나왔는지 이게 다른 선행 연구랑 다른지 똑같은지 이런 얘기 써주실 필요 없어요. 4장에서 쓰는 얘기가 아니에요. 네,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comparisons with model predictions나 conclusion, problem with result나 possible implications of result 이게 다 리절트에 되어 있지만 우리 사회학 쪽에서 이거 다 5장으로 뺍니다. 5장 결론에서 얘기해 주는 거예요. 네, 그래서 리절트에서는 어쨌든 revisiting the research aim, existing research 이런 거는 괜찮아요. 기존의 분석 결과를 딱 표현하시기 전에 처음에 본 연구는 이러이러한 목적에서 이러이러한 데이터를 가지고 이러이러한 분석 통해서 이러이러한 걸 보려고 했다라고 이런 걸 써주셔도 오케이, 안 써주셔도 오케이. 이렇게 해줘도 돼요. 그 다음에 이제 General Overview of Result. 그래서 전반적인 얘기를 해주시고, 그 다음에 이렇게 이제 표 몇은 뭘 설명한다. 그림 몇은 뭘 설명하고 있다. 이런 식으로 써주시면 된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Specific Key Result in Detail 이렇게 써있죠. 그런 식으로 되어 있고, Conclusion에서 이제 다시 또 선행 연구에서 얘기를 해도 되고, 그 다음에 다시 이제 인트로덕션에 대해서 얘기를 하셔도 돼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센텐스별로 이렇게 지금 12문장 안에 끝내라고 되어 있죠. 그죠? 그래서 컨클루전 12문장 안에 끝내라고 되어 있는데 이건 사실 좀 이공계 쪽이에요. 왜냐하면 사회과학 쪽은 5장이 또 되게 무게가 강합니다. 결과에 대한 해석이 상당히 중요해요. 분석 결과가 있고 그 결과를 어떻게 해석해서 그래서 so what? 그래서 어쩌라는 건데에 대한 대답을 해줘야 돼요. 네, 아시겠죠? 그래서 많이들 리뷰를 제가 또 당하기도 하고 리뷰를 하기도 하는데 결과 해석에서 무슨 얘기가 있을까요? 보통 이제 많은 분들이 그냥 결론 써오실 때 주요 결과, 창업 교육은 교육받은 사람 창업 성과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이러한 결과를 볼 때 정부는 창업 대상자를 대상으로 창업 교육 관련 지원 정책을 더 확대해야 된다. 이렇게 써거든요. 상당히 아무나 할 수 있는 얘기입니다. 네. 그래서 그런 식으로 결론 써오면은 분명히 리뷰어가 분명히 지적해요. 이게 이스나 마나한 해석이다. 그래서 한 단계 더 들어가야 됩니다. so what에 대해서. 그래서 기존의 정책은 이러한데
뭐 이런 방향의 정책을 더 확대를 해야 된다거나 아니면 뭐 외국에 이런 정책이 있는데 이런 걸 좀 도입을 해야 된다거나 좀 더 정확하게 써줘야 된다는 얘기예요. 모든 부분에 있어서. 제가 지금 예를 이렇게 들었지만. 그래서 결론 부분은 이렇게 previous section이죠. 그래서 기존에 이제 전체 연구를 요약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뭐 연구의 목적은 뭐였고, 뭐 연구가 어떻게 진행됐고, 이렇게 분석을 했다라고 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매핑이죠. 이게 결국 해석이에요. 기존의 결과, 우리 분석 결과랑 선행 연구들의 결과랑 매핑하는 방법으로 쓰시는 분들이 거의 사실 많아요. 근데 이걸 또 지향하는, 안 하고 결과 해석에 대해서는 선행 연구를 달지 않고 본인이 연구자로서 생각하는 걸 그냥 쓰시는 분들이 거가 맞다라고 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그래서 제가 둘 다 한번 해봤거든요. 둘 다 해봤는데 뭐 둘 다 개재되는 문제가 없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기존의 연구와 빗대어 설명하고 저는 선호합니다. 그래서 뭐 이 연구의 시사점, 그 다음에 뭐 그런 것들을 쓰시고 그 다음에 한계점 쓰시고 한계점을 보완할 수 있는 향후 연구 방향을 같이 쓰시는 것을 추천을 드려요. 네, 그래서 이런 식으로 구성이 된다라는 거. 그래서 이제 앱스트랙트가 나와요. 그래서 앱스트랙트 같은 경우는 어떻게 말씀드리기 편하냐면 본론 전체를 한 섹션에 그냥 딱 요약한 게 서론이고요. 서론을 한 문단으로 요약한 게 초록이에요. 앱스트랙트. 그 다음에 그 초록을 한 문장으로 요약한 게 제목입니다. 그 관점에서 논문 쓰셔야 돼요. 예. 그래서 제가 이제 자세한 걸 보여드리기 전에 보통 저는 이제 논문 리뷰하다 보면 서론에서 했던 얘기랑 분석 결과 다음에 결론에서 하는 얘기랑 얼개가 안 맞는 경우가 상당히 많거든요. 그런 경우는 제가 봤을 때 100이면 100 서론부터 쓰신 분들이에요. 아니면 초록 쓰고 그 다음 서론 쓰고 그냥 순서대로 이렇게 나와 있으니까 그렇게 쓰시면 얼개가 잘 안 맞아요. 얼개가 잘 안 맞고 어떻게 쓰셔야 되냐면 선행연구부터 쓰셔야 돼요. 선행연구 쓰시고 선행연구를 정리하면서 보다 보면 자기의 연구 주제가 맞는지 안 맞는지 이게 진짜 중요할까 안 할까에 대한 판단이 딱 씁니다. 정리를 하다 보면. 선행연구에 대해서 먼저 쓰시고 그 다음에 연구 모형, 연구 방법론 쓰시고 분석한 다음에 분석 결과 쓰시고 결론 쓰시고 그 다음 서론 쓰고 그 다음 초록 쓰고 그 다음 제목 쓰고가 맞아요. 네, 저는 그렇게 씁니다. 그래서 저는 이 방법을 추천드려요. 이 구성을. 그래서 서론부터 절대 쓰시지 마시라고. 초록이나 서론부터 쓰시지 마시고 다시 말씀드리면 선행연구, 연구 모형, 연구 방법론, 선행연구, 연구 방법론, 분석 결과, 결론, 서론, 초록 이렇게 초록, 타이틀 이렇게 쓰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네, 그래서 이제 이 앱스트랙트는 이거 보시면 이거는 뭐 맞는 것 같아요. 네, 맞는 것 같아요. 이 형태를 쓰시면 돼요. 그래서 배경, 목적, 문제, 현행 본 연구의 문제가 아니고요. 기존에 했던 연구들의 문제예요. 현황이나 기존 연구들의 문제. 그래서 이거는 이제 그래서 우리가 뭐 했는지, 그 다음에 어떤 연구방법을 썼고, 어떤 주요 결과가 뭐고, 시사점이나 연구 의의가 뭐고, 그 다음에 한계점은 뭐고, 향후 연구 방향 어떤지에 대해서 딱 한 분만에 쓰시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논문의 평가표라고 해서 사실 평가표가 딱히 있겠죠. 다 마음속에 있겠지만 어쨌든 평가표라는 걸 보시면 제가 아주 예전에 박사과정 때 이제 국제학회를 갔었을 때 저쪽 학회에서 이제 요런 평가표에 의해서 제 논문을 이렇게 평가했다. 코멘트를 이렇게 줬거든요. 그래서 그 평가표를 보여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자, 초록 서론에서는 어떤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보고 있다. 리터레처 리뷰에서는 어떤 부분에 대해서 보고 있다. 메소돌로지, 연구 방법론 쪽에서는 어떤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보고 있다. 리저트 어널리시스에서는 어떤 거, 콘클루전은 어떤 거에 대해서 보고 있다라는 거를 이렇게 간단하진 사실 않아요. 간단하진 않은데 큰 틀에서 보면 이게 되게 좋은 참고 자료 같아서 제가 보여드립니다. 그래서 이거 보시면 하여튼 우리가 논문의 구성 양식, 제가 금방 말씀드렸던 구성 양식을 전부 쓴다면 이게 다 들어와 있어요. 이미 들어와 있는데 만약에 이제 본인의 논문에 대해서 어떤 평가할 틀이 필요하다거나 아니면 어떤 구성 양식이 들어가야 될지에 대해서 힌트를 얻고자 한다면 좋은 좀 참고 자료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서 보여드리려고 자 이렇게 보여드립니다. 네, 그래서 이런 방식으로
반대로 말씀드리면 요것들이 사실 모두 다 들어가 줘야 된다라는 얘기예요. 네, 그래서 그렇게 참고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주요 저널은 에모틱 쪽 주요 저널로 제가 준명이 아니라서 생략을 하기로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걸 좀 크게 해볼까요? 자, 이게 혹시 보이실라나? 자, 보이시죠?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거보다 이게 좀 더 보시기 편하실 수도 있어요. 자, 아까 말씀드린 서론, 본론, 서론, 선행연구, 리터처 리뷰, 리서치 모델, 연구 모형 또는 연구 방법론, empirical analysis 또는 empirical result라고 하기도 합니다. 어쨌든 result, 분석 결과 부분이에요. 결론, 이렇게 5개 장입니다. 5개 장인데 초록은 아까 제가 보여드렸던 그런 자료를 보시면 되고, 자, 인트로덕션 서론에서 현황, 주제와 관련된 현황이에요. 지금 이 논문 같은 경우는 제가 요즘 지질자원연구원에 있는 그 박사, 제 후배랑 같이 작업하고 있는 것 중 하나인데, CCUS OECD 국가 연구개발 성과와 온실가스 배출 연구개발과 온실가스 배출 성과 및 영향요인 분석 규명에 관련된 연구예요. 아직 제목을 정하지 않았는데 지금 하고 있는 게 뭐냐면 OECD 국가별로 CCUS라는 게 탄소 포집 저장 활용 뭐 이런 거거든요. 그래서 그 요즘 온실가스 결국엔 탄소죠. 탄소를 잡아두고 저장하고 활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예전부터 저희 연구개발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연구개발 정보에서 얼만큼 연구개발을 투입을 해서 논문하고 특허 성과가 어떻게 나왔고 피기능 수는 어떻게 나왔고 이제 이것들이 실제 국가별로 온실가스 배출에는 어떤 영향을 주는지에 대해서 DEA 방법 중에 이거 좀 최신 업무로 투 스테이지, 멀티 스테이지 DEA 모델이라는 걸 써서 지금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이미 다 했고 논문을 쓰고 있는데 제가 이거 원래 영어로 되어 있었지만 제가 다 한글로 바꾼 거예요. 제가 최근에 쓰고 있는 거 보여드리려고 구성에 대해서 제목이 이렇다면 인트로덕션에서는 이건 제목과 무관하게 서로는 무조건 구성 요소가 똑같아요. 그래서 현황, CCUS, 온실가스에 관련된 전 세계적 현황이에요. 그래서 현황의 문제점, 뭐 안주를 들고 있다, 아니면 뭐 연구개발이 잘 안 되고 있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오겠죠. 선행연구, 관련된 선행연구입니다. CCUS 연구개발 성과 관련된 연구들에 대한 주요 경향, 일단 제시를 하고 주요 경향하고 선행연구의 한계점들에 대해서 한 2-3개 정도를 언급을 하게 돼요. 그러니까 이제 이 연구를 진행한 이유가 있겠죠. 그래서 이런 현황의 문제점하고 선행연구의 한계점을 보완하기 위한 본 연구의 동기와 목적을 설명을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그래서 본 연구 모형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그래서 뭐 어떤 분석 방법론을 쓸 거고 어떤 데이터를 쓸 거다라는 것을 요약을 하고, 그래서 이 연구는 어떤 의미를 갖는지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연구의 구성 2장에서는 뭐 글로벌 온실가스 배출과 CCUS R&D 현황, 그다음 DEA 관련된 이론, 관련 선행 연구를 소개한 선행 연구 부분이 올 거고, 뭐 3장은 연구 방법론으로서 뭐 데이터와 연구 모형을 설명을 하고 있고, 4장 연구 분석 결과 파트에서 4장 분석 결과는 뭐 결과 이 CCUS R&D 성과 그리고 영향 요인 분석을 위한 뭐 비교 분석 결과가 제시가 되어 있고, 결론에서는 이런 것들이 제시가 되어 있다는 식으로 연구의 구성을 꼭 나중에 써줍니다. 이게 논문마다 안 쓰시는 분들 꽤 많은데, 어쨌든 제가 배운 정석적인 구성은 연구의 구성이 가장 마지막에 들어와 줘야 돼요. 그래야 독자들이 읽으면서 다음에는 어떤 내용을 읽구나 하면서 생각을 하거든요. 제가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건 논문 얼마나 써야 돼요? 막 이런 말씀들 많이 하세요. 많이 하시는데 이게 요 페이지는요, 여러분들 그리고 한글 기준으로 페이지 생각하시면 될 것 같기도 하고, 저는 이거 그냥 다시 워드 기준에서 영문 기준으로 생각을 한 건데, 어쨌든 이 정도를 쓰시면 돼요. 현황과 현황의 문제점은 1에서 2문단, 뭐 요거는 1에서 2문단, 나머지 한 문단씩 해서 한 문단은 8문장 안팎, 그 다음에 한 문장은 2줄이네.
또 하나 말씀드리고 세 번째 말씀드리고 싶을 건데 문장 길게 쓰지 마세요. 많이들 문장 길게 쓰시거든요. 문장 길게 쓰면 주어랑 목적어랑 동사가 다 꼬입니다. 그래서 읽다 보면 되게 읽기 힘들어요. 읽는 사람 입장에서. 그래서 무조건 문장 짧게 쓰세요. 예, 보통 이제 글을 많이 안 쓰시는 분들이 문장을 길게 쓰는 경향이 있습니다. 한 문장은 무조건 2줄 이내. 예, 짧게 끊어 쓰셔야 돼요. 그래야 실수를 안 하십니다. 문장 쓰실 때 이거 꼭 기억하세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서론을 구성하시고 그 다음에 챕터별로 이게 이런 현황에 대해서 여기서 이미 쓰는데 이거 좀 더 자세하게 써달라는 리뷰어들이 있어요. 그래서 근데 보통 이게 없다 치면 보통 선행 용어는 크게 2파트 정도로 구성이 됩니다. 관련 분석법에 대한 내가 쓰는 분석법에 대한 이론, 그 다음에 이런 분석법을 쓴 연구들이 실제 지금 있는지, 그 다음에 있으면 어떤 특징을 갖고 있고, 가장 마지막에 뭐겠어요? 내 연구랑 차이점. 내 연구는 앞에서 요거밖에 안 다뤘는데 내 연구는 요걸 다루고 있다라고 설명을 해야겠죠?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해서 써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DA 같은 경우는 보통 가설 설정을 하지 않는데 회귀 분석까지 사회과학 분석 방법론을 쓸 경우에는 가설 설정을 반드시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가설을 수립할 때는 선행 경우 가장 마지막 부분에 보통 온다라는 거를 마지막에 오든 아니면 부분별로 가설을 부분별로 해서 관련된 선행 연구를 쓰고 가설 수립하고 또 쓰고 가설 수립하고 이런 식으로 가기도 하거든요. 그건 논문 읽으실 때마다 보시면 알아요. 제가 무슨 말씀 드리는지. 이렇게 하시고 그 다음에 연구 방법론 첫 번째 데이터 그래서 어떤 데이터를 썼고 변수는 어떻게 잡았고 이 변수에 대한 조작적 정의는 측정을 어떻게 했고 뭐 이런 것들을 쓰게 되어 있습니다. 보통 표현까지 쓰게 되어 있는데 최대 한 페이지 그다음에 연구 모형을 보통 이제 그리게 돼요. 그래서 이런 우리가 연구 모형을 가지고 분석을 하겠다라고 쓰거든요. 그래서 연구 모형을 그리게 됩니다. 보통 이제 많은 분들께서 데이터를 활용한 논문을 쓰시게 되는데 그렇지 않고 사례 분석을 통해서 논문 쓸 수도 있어요. 그래서 사례 분석할 때는 사례 분석 논문의 경우 사례를 설명하고 그 다음에 사례 분석의 틀을 제시를 합니다. 그냥 제가 생각한 대로 그냥 대충 뭐 사례가 이러니까 뭐 이런 사례가 있으니까 네, 이렇게 정리해서 결과는 이렇다라고 설명하시면 안 돼요. 보통은 이제 분석의 틀, 기존에 이제 학계에서 새롭게 떠오르거나 내가 딱 봤을 때 이 모형이 프레임으로 쓸만한 애 같은 그 틀을 갖고 오셔야 돼요. 좀 좋은 저널에서. 그래서 그 저널에서 갖고 온 그 틀에 입각해서 이제 제가 이제 분석한 사례를 이제 그 틀에 맞춰서 설명한 거거든요. 넣어보고 그래서 이 사례는 뭐 이 틀에 봤을 때 이 부분이 부족하고 어떤 사례는 이 부분이 부족하고 뭐 이런 식으로 해서 각 사례를 비교하면서 어떤 성공 요인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논문 좀 찾았는데 이게 제가 박사과정 때 같이 공부했던 동기고 지금은 영국에 있는 리즈 대학교에서 있는 윤영석 교수가 썼던 박사과정 썼던 논문인데 이게 에어크래프트 군용 에어크래프트 인더스트리에 관련해서 우리나라는 성공한 기업이 없죠. 근데 브라질에 어떤 기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기업의 성공 요인을 어떻게 성공했는지에 대해서 사례 분석한 논문인데 리서치 플리시라고 MOT 쪽에서 가장 탑 저널로 인정받는 것 중 하나인데 이렇게 분석의 틀을 이렇게 제시를 합니다. 그래서 분석의 틀이 이렇게 있고 여기에 이제 미국이나 한국이나 브라질의 사례들을 같이 살펴봐서 그 틀에 맞춰서 이제 분석을 하는 거예요. 중국이랑 브라질이랑 코리아는 그 신흥국들의 사례를 이렇게 분석을 해서 쓰는 논문도 이런 식으로 써서 세계 최고의 저널에 게재를 한 사례입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어쨌든 분석 방법을 너무 구애받지 마시고 그 다음에 사례 분석이 사실 더 쓰기 힘들어요. 사례 분석은 저 같은 사람은 잘 못 쓰는데 사례 분석은 하시는 분들이 주로 잘 하시거든요. 그래서 일단 논리적 전개가 깔끔해야 되고 정말 글로서 설득을 해야 되기 때문에 틀을 제시를 하는 것도 분명히 필요하고 그 틀에 맞춰서 분석을 하셔야 된다는 거, 사례를 살펴보셔야 된다는 거 말씀을 드려요. 그다음에 이제 분석 결과에서는 보통 이제 기술 통계라는 걸 하고 그 다음에 분석 결과를 내고 그 다음에 이제 뭐 그 추가 분석과 관련된 내용들을 씁니다. 그다음에 연구 요약하고 주요 결과 그에 대한 해석하고 시사점하고 향후 연구 방향을 쓰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한번 사례를 통해서 제 논문 통해서 같이 한번 보시면 자 보시면 제가 이제 이거를 2020년도인가 20년도에
이런 CSR 활동이 벤처기업 경영성과 미친 영향에 대해서 썼던 논문인데, 내용은 뭐 궁금하신 분들 살펴보시고, 말씀드리고자 하는 거는 요 현황과 현황의 문제점, 서론에서 처음 현황, 네, 현황, 그 다음에 계속 현황이죠. 현황의 문제점에 대해서 쓰고 있어요. 여기까지가 현황의 문제점이에요. 그 다음에 선행연구, 선행연구의 경향과 한계점에 대해서 쓰고 있습니다. 여기 그래서 이 부분이 들어왔고, 그 다음은 그래서 기존 선행연구의 한계점 보완의 연구의 동기가 써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연구무형 요약이 있어요. 연구무형 요약이 있고, 그 다음에 여기서는 연구의 의의를 어쨌든 요 한 문제는 지금 다 녹인 거예요. 초록이 서론이 너무 길어질까봐. 그래서 요게 이렇게 집어넣고, 그 다음에 연구의 구성이 있죠. 그래서 서론의 요 형태를 따라서 저는 보통 씁니다. 제가 쓰는 맛이 이렇기 때문에. 그 다음 선행연구는 이렇게 들어오고, 그 다음에 선행연구를 이제 테이블로 정리를 할 때는 저는 뭐 저자, 분석 대상, 분석 방법, 주요 결과 이런 식으로 보통 정리를 합니다. 그 다음에 DE와 경영 성과 관련해서 뭐 이거랑 비슷하죠? 그래서 비슷합니다. 그래서 경영 성과에서 이런 식으로 변수들을 정리를 변수 중심으로 정리를 하게 되는데, 이렇게 정리를 하셔도 되고 이렇게 정리를 하셔도 돼요. 이 형태로 해서 정리를 하셔도 무방하다. 근데 이제 DE 관련해서는 변수가 중요하기 때문에 제가 변수 쪽을 좀 강조하기 위해서 이렇게 정리를 했다는 겁니다. 여기서 이제 연구 설계라는 표현을 썼죠. 근데 아마 학회에서 정해준 명칭일 거예요. 연구 설계가. 연구 모형, 연구 방법을 이렇게 쓰셔도 됩니다. 그래서 이쪽에서 이제 제가 이제 어떤 데이터를 썼고, 여기 보면은 어떤 데이터 썼다고 나와 있거든요. 그다음에 어떻게 조작적 정의를 가져갔고,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표본은 어떻게 선정했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써놨어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여기 보시면 변수 및 조작적 정의에서 이렇게 써 있죠. 그 다음에 뭐 어느 정도의 특징들에 대해서 이렇게 써놓고, 변수 자체에 대한 기술 통계량도 이렇게 써놓습니다. 써놨고, 그 다음 이제 분석 결과, 4장의 분석 결과를 가서 결과에 대한 기술 통계 이렇게 썼고요. 여기 보시면은 추가로 제가 이 결과 해석에 대해서 어떤 해석을 한 건 없어요. 그냥 그 표 자체를 설명하는 데 집중을 하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요것들은 이제 여기서는 뭐 4점이 이렇게 나누지 않았지만 어쨌든 요 두 개가 좀 같이 들어가 있는 경우인데, 제가 이제 요 왼쪽 같은 경우는 이제 SCL급 논문에 좀 적합한 포맷이 요거라고 생각해서 이렇게 썼고, 여기서는 가르지 않았습니다. 가르지 않고 같이 썼어요. 그래서 이렇게 결과를 쓰고, 그 다음 이제 결론에서 보시면 연구의 요약, 여기까지가 연구 요약이에요. 그래서 한 문단의 연구 요약으로 잡아 넣었고, 보시면 제가 한 문단 써놨죠? 주요 결과와 그에 대한 해석. 여기서 분석 결과부터 다 주요 결과와 그에 대한 해석이에요. 해석이고, 지금 여기까지가 해석입니다. 그래서 얼추 거의 한 페이지가 안 되겠지만, 이게 지금 되게 글자가 작고 한글 기준으로 엄청 압축한 거라서 한글 기준 사실 한 페이지가 넘어가요. 그래서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연구의 시사점, 연구의 시사점이 한 문단 있고, 그 다음에 연구의 한계점과 향후 연구 방향에 대해서 이렇게 썼어요. 그래서 이제 보여드린 이유는 이 구성 양식에 맞춰서 썼다 이겁니다, 논문을. 그래서 이 구성 양식에 맞춰서 이런 식으로 쓰시면 논문이 어떻게 구성되는가에 따라서는 확실하게 아실 수 있어요. 그 다음에 먼저 쓰시기 전에 제가 말씀드린 지금 요 연구 구성 요소를 머리에 딱 집어넣으셔야 돼요. 집어넣고 논문을 보세요. 논문을 이 형태로 많이 보시다 보면 이 논문을 어떻게 써야겠다는 감이 딱 옵니다. 논문을 많이 읽으시라는 이유는 이 구성 형태가 살짝 순서가 바뀌거나 이 저자들마다 자기가 언급하는 그 순서가 다르기도 합니다. 제가 리뷰해보면. 근데 어쨌든 제가 정립한 순서는 요거고, 논리에 맞게, 그 다음에 요 구성 요소별로 여러분들이 눈에 익어 두셔야 나중에 논문 쓰실 때 제가 쓰는 노하우를 말씀드릴 때 따라오시기 편할 수 있어요. 네. 그래서 오늘 제가 어쨌든 논문에 대해서 어떻게 쓰면 되겠다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하는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그 다음에 보통 여러분은 논문을 찾으라고 제가 논문을 보세요. 논문 찾으세요. 그러면 논문 어디서부터 찾는지 잘 몰라요. 제일 기본은요, 구글 스칼라예요. scala.google.com. 이게 기본입니다. 구글 스칼라가 기본이고요. 여기서 학교에서
학교에서 검색하시면 자동으로 학교 IP로 잡히기 때문에 학교 와이파이를 잡으셔도 되고, 자동으로 학교에서 보실 수 있는 건 여기서 다 바로바로 보실 수 있어요. 그래서 뭐 천동필 쳐볼까요? 천동필. 네. 뭐 이런 식으로 돼 있잖아요. 그래서 이거 누르시면, 이런 식으로 누르시면 DBPR로 연결이 되고 아니면 바르게 보인단 말이에요. 여러분들 집에서 그냥 보시면 요게 그냥 안 보이실 수도 있어요. 그냥 안 보이실 수도 있는데, 학교에서 보시면 이렇게 보이신다는 거. 그래서 학교 도서관 통해서 외부 접속하신다는 보시면 이렇게 보이실 수도 있어요. 어쨌든 구글 스칼라에서 하시는 게 가장 기본이에요. 가장 기본이고, 여러분들께 알려드릴 거는, 예를 들면은 그냥 한글 기준 쳐볼게요. 연구 개발 성과 치면은 엄청 많이 나오잖아요. 근데 이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여기서 요거 제일 끝에 요거 누르신 다음에 고급 검색을 누르시면 연구 개발 성과, 그 다음에 다음 저자 천동필로 칠게요. 그 다음에 전월 쳐도 돼요. 벤처 창업 연구 쳐볼까요? 이렇게 하고 기간까지 정할 수 있어요. 2000년, 2015년 이렇게 해볼게요. 자, 그러면은 관련된 논문만 딱 잡히거든요. 제가 고급 검색을 말씀드리는 이유가, 이걸 아시면 훨씬 더 빠르게 찾을 수 있어요. 빠르게. 예. 그다음에 어떤 주요 저널에 대해서 제가 이제 어떤 지도학생분들한테 요 저널의 걸 특히 잘 보세요 하면 그 저널에 대해서 요것만, 다음 해에 발표된 문서 검색 요것만 하면은 바로 찾을 수 있습니다. 요거의 저널에 대해서만 나오거든요. 만약 이렇게 해서 제 이름 지워버리면, 네, 지금 요 논문의 요 저널에 대해서만 논문이 나오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구글 스칼라 가장 기본이에요. 그래서 구글 스칼라 쪽에서 보시기 힘드시면 보통 이제 DBPR, 우리나라 크게 두 개의 플랫폼이 있습니다. 논문 보기 위한 DBPR라는 데서 찾으셔도 되고, kiss.kstudy.com, KISS라는 이 두 가지 플랫폼이 우리나라 국내 논문의 주요 플랫폼이에요. 그래서 여기 찾으시면은 다 일로 연결됩니다. 일로 연결돼요. 학교 IP를 통해서 들어가시든 외부 접속해서 들어가시든 이 둘로 되고, 또 하나가 ris.kr이 있어요. RISS. 요거는 우리나라 국내 학위 논문들 찾으실 때 좋아요. 네. 그래서 요거 활용하시면 상당히, 제가 봤을 때 요 국내 논문만 쓰실 거면 요 세 개 활용하시면 좋은데, 여러분들 국내 논문 쓰시면 맨날 한국 논문만 읽으시는데 영어 논문도 좀 읽으셔야 돼요. 네, 그래서 여기다가 영어 논문 치시면 잘 나옵니다. 그래서 꼭 읽으시길 바래요. 그래서 어쨌든 논문은 어디서 찾아요? 그러면 일단 무조건 가는 구글 스칼라입니다. 그다음 또 이렇게 해볼게요. 여러분들 선행연구 같은 거 정리할 때 요거 이 상태에서 보고 선행연구 정리하기 힘들잖아요. 여기서 요 쌍따옴표 요거 누르시잖아요. 그럼 이렇게 인용할 수 있는 양식에 따라 크게 쓰는 세 가지 양식에 따라서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그거를 이렇게 해서 컨트롤 C 한 다음에 한글 문서는 워드 문서에 컨트롤 V 하면 이대로 붙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셔도 돼요. 나중에 세부 양식은 이 상태에서 조금만 손을 만지면 되니까. 저 같은 경우는 그냥 하지 않고 엔드노트라는 선행연구 정리하는 프로그램 따로 쓰거든요. 그 파일 그대로 빼올 수 있어요. 요 BIB 텍스, 바이브 텍스나 레프맵, 그 다음에 레프웍스라는 거 쓰시는 분도 계신데, 저 라이센스를 어떻게 구하지? 그래서 엔드노트 쓰는 이게 저는 이거밖에 안 썼기 때문에 저는 이게 제일 편한데, 사람마다 쓰는 게 좀 다릅니다. 근데 많은 분들이 이거 대부분 안 써요. 안 쓰는데, 요거를 쓰면 좋은 거는, 어떤 저널에 투고를 했는데 저널마다 원하는 레퍼런스 단의 양식하고 레퍼런스 쓰는 표기 방식이 달라요, 전부. 그래서 그때마다 제가 찾아서 다 고치기 귀찮잖아요. 그래서 요거 한번 쓰시면 그 저널 양식에 맞게만 제가 딱 찍으면 자동으로 다 바뀝니다. 그래서 따로 제가 손을 볼 필요는 없어요. 그 다음에 그렇게 해야 안 꼬입니다. 그래서 직접 이걸 달면은 나중에 조금 선행용어 정리할 때 꼬이긴 해요. 그래서 거기까지는 안 쓰시더라도 요 다운표를 누르셔서 요거를 그냥 컨트롤 C 하시면 제일 편하다라는 거를 말씀을 드립니다. 네, 그래서 오늘 진짜로 제가 이제 논문의 구성 요소가 어떻고, 그래서 우리가 논문 구성 요소별로 어떤 내용에 들어가야 되고, 논문은 그 구성 요소에 맞게 해당 부분들을 보시면 돼요. 그래서
어떤 논문들을 보셨을 때 제가 분명히 제시한 쪽 구성 요소가 있는데 저게 잘 안 들어갔잖아요. 그럼 그 논문은 그게 없는 논문이에요. 그래서 그 부분은 크리틱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좀 없다라고 얘기하시면 돼요. 근데 보시면 아마 없는 논문들 태반일 겁니다. 예, 어쨌든 구성 요소부터 논문의 구성 요소랑 어떤 부분이 들어가야 되는지 설명 안 해주는 학교 지도 교수님도 그렇고 엄청 많아요. 근데 이제 제가 이거 꼭 한번 설명드리고 좀 남기고 싶었던 이유, 이렇게 한번 남기면 이제 계속 보여드릴 수 있으니까. 그래서 일단 구성 요소하고 구성 요소별로 들어갈 내용, 그 다음에 적정 분량에 대해서 제가 오늘 말씀드리는, 논문에는 어디서 찾아야 되는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영상을 찍었습니다. 그래서 뭐 다음에 제가 시간이 되면은 그때는 이제 실제 논문을 직접 어떻게 써야 될까에 대해서 저만의 노하우를 간략하게 설명을 드릴게요. 네,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논문 열심히 잘 쓰시고 손에 익으시길 바랍니다. 제일 핵심은 논문을 많이 읽으시는 게 중요해요. 많이 읽지 않고서는 어떻게 쓰는지 모르겠다라고 하신 분이 너무 많으니까 지금 제가 이걸 찍은 건데, 논문을 많이 읽으십시오. 그게 가장 좋습니다. 네,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